안녕하세요. 한도윤입니다.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보세요. 저는 올해 65세입니다. 35년을 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살았다고 자부합니다. 가족을 믿고 가족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제 인생이 무너지기 시작한 건 5년 전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사위 박준호가 찾아왔습니다. 명절도 아닌 평일 저녁이었어요. 준호는 항상 말을 부드럽게 잘했습니다. 웃는 얼굴도 좋았고요. 딸 세연이가 그런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님, 제가 사업 하나 시작하려고 합니다. 준호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친구와 함께 작은 무역회사를 차린다고 했어요. 자본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5천만 원만 빌려주시면 1년 안에 꼭 갚겠습니다. 제 딸 세연이는 옆에서 난색을 보였습니다. 여보, 그건 좀. 아내 정숙이도 불안한 얼굴이었습니다. 도윤아, 그렇게 큰 돈을. 하지만 저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가족인데 무슨 담보가 필요합니까? 사업은 원래 위험한 거고 젊을 때 한 번쯤 해봐야죠. 저는 사실 사위가 대견했습니다. 저도 젊었을 때 장인어른한테 이런 도움 한번 못 받아봤거든요. 제가 먼저 나서서 해주고 싶었습니다. 준호, 염려 말게. 서류 같은 건 안 해도 돼. 우리 가족끼리 뭘 그렇게까지 하나. 그렇게 말하고 저는 서랍에서 빨간 인감 도장을 꺼냈습니다. 그 도장은 제 평생의 상징이었습니다. 집계약서, 회사 서류, 보험 가입,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찍어왔던 도장이었죠. 준호는 제 손에서 그 도장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의 목소리는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날 준호의 눈빛이 조금 이상했습니다. 제 얼굴이 아니라 제 손에 쥐어진 도장만 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치 뭔가를 확인이라도 한 것처럼요. 그날 밤 저는 뿌듯한 마음으로 잠들었습니다. 사위에게 좋은 장인이 되어준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손으로 함정의 문을 연 겁니다.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어느 날 공장에서 일하다가 갑자기 눈앞이 핑 돌았습니다.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동료들이 급히 119를 불렀고 저는 응급실에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했어요. 며칠 쉬면 괜찮아질 거라고 의사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정숙이는 완전히 겁을 먹었습니다. 당신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병원 복도에서 정숙이는 울먹였습니다. 나이 이제 60 넘어서 남편 먼저 보내면 나는 어떻게 살아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괜찮다고 했습니다. 걱정 마시오. 나 아직 팔팔해요. 하지만 정숙이의 불안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사위 준호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건강이 걱정되시죠? 준호는 서류 봉투를 하나 꺼냈습니다. 요즘은 나이 드신 분들 보험이 중요합니다. 만약을 대비해야죠. 정숙이는 서류를 받아들고 들여다봤습니다. 복잡한 숫자와 조항들이 빼곡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8억짜리 종신보험입니다. 아버님한테 만약 무슨 일 생기면 어머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8억. 정숙이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이렇게 큰 보험을 우리가 들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아버님 직장 경력이 오래되셨으니까요. 보험료는 조금 나가지만 나중을 생각하면 꼭 필요합니다. 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숙이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이런 결정은 아내 몫이었습니다. 그래도 남편한테 먼저 물어봐야. 아버님은 이런 거 잘 모르시잖아요. 어머님이 결정하시는 게 낫습니다.
준호는 부드럽지만 단호했습니다. 결국 정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도장이 필요하겠네요. 네. 아버님, 인감도장 있으시죠? 아내는 집에 돌아가 제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빨간 인감도장을 꺼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제 이름으로 8억짜리 보험이 가입된 걸 알게 된 건 훨씬 나중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이미 준호는 계획을 시작한 겁니다. 5년 전 제가 5천만 원을 선뜻 내줬을 때 그는 알았던 겁니다. 이 집 남자는 돈에 약하고 서류에 무심하고 가족을 믿는다는 거리요. 그리고 그건 준호에게 기회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지금입니다. 오늘은 제 퇴직식 날입니다. 35년을 일한 회사를 떠나는 날이죠. 아침부터 집안이 바빴습니다. 아내 정숙이는 제 흰 셔츠를 정성스럽게 다렸습니다. 오늘은 당신이 주인공이에요. 멋지게 해야죠. 딸 세연이는 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느라 분주했습니다. 아빠, 멋있게 하고 오세요. 우리 아빠가 제일 멋진 아빠예요.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흰 셔츠를 입고 넥타이를 매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이 갑자기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나도 이제 쓸모 없어지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직은 자유일까요? 아니면 끝일까요? 당신 뭐 하세요? 빨리 나가야죠. 정수기가 재촉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한 걸 봤습니다. 정수기의 핸드백이 식탁 위에 놓여 있었는데 그 안에서 서류 모서리가 살짝 보였습니다. 보험 증서였습니다. 정수기는 제가 보기 전에 재빨리 서류를 안쪽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왜 그래요? 빨리 가요. 저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뭔가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 후 생활비 계획 같은 거겠죠.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게 불안의 시작이었습니다. 회사 강당에는 동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사장님이 무대에 올라 말했습니다. 한도윤 관리자님은 35년간 한 번도 지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요즘 이런 분 없습니다. 박수가 터졌습니다. 저는 무대로 올라가 감사패를 받았습니다. 묵직했습니다. 제 인생의 무게 같았습니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사장님이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35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 없이 일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인사였습니다. 더 말하려고 하면 목이 메일 것 같았습니다. 동료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도윤 형,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좀 쉬세요. 그동안 진짜 열심히 사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악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마음 한구석이 허전했습니다. 그래도 허투루 살진 않았구나. 자부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내일부터는 뭘 하며 살지. 식이 끝나고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알림이었습니다. 입금 5억 원. 5억. 숫자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평생 처음 보는 금액이었습니다. 퇴직식 후 가족들과 저녁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딸 세연이가 제 핸드폰을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 이거 진짜예요? 5억? 정수기도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당신 정말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저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35년 일한 값이지 뭐. 사위 준호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대단하십니다. 이 정도면 평생 걱정 없으시겠어요. 그리고 살짝 덧붙였습니다. 잘 굴리기만 하면 더 불릴 수도 있고요.
저는 그 말에 별 생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준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그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제 퇴직금 5억. 그건 제 돈이 아니라 준호의 목표였던 겁니다. 가족들은 환하게 웃으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자, 아빠 퇴직 기념 가족 사진.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저는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제 마지막 평화로운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5억이라는 돈이 내 인생을 자유롭게 할까? 아니면 더 무겁게 만들까? 옆자리에 앉은 정수기가 말했습니다. 당신, 이제 좀 편하게 살아요. 고생 많이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관리도 어려워진다고 하잖습니까? 저는 평생 월급쟁이로 살았습니다. 큰 돈을 다뤄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누가 나를 노리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스쳤습니다. 버스가 집 근처 정류장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내렸습니다.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한도윤 씨 맞으십니까? 목소리는 차분하고 권위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금융감독원입니다. 지금 도윤 씨 명의로 된 계좌에서 이상 거래가 포착됐습니다. 제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전화 속 목소리는 정확했습니다. 한도윤 씨, 주민번호 뒷자리가 1로 시작하시죠? 네, 맞습니다. 오늘 오후 5시경 귀하의 계좌로 5억 원이 입금됐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건 제 퇴직금입니다. 그렇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돈이 불법 자금 세탁 계좌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 퇴직금인데요. 지금 말씀드린 건 사실 확인 절차입니다. 귀하께서 피해자일 수도 있고 공범일 수도 있습니다. 공범이라는 단어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잠시 후 검찰 수사관이 직접 연락드릴 겁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정수기가 물었습니다. 당신 누구 전화예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 앞 골목에 거의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다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발신자 표시가 떴습니다. 검찰청. 제 손이 떨렸습니다. 여보세요. 한도윤 씨, 대검찰청 금융범죄수사부입니다. 목소리는 낮고 엄격했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말과 행동은 모두 녹취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귀하는 현재 금융범죄 연루 의심 대상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지시하는 대로 따라주셔야 합니다.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공범으로 간주됩니다. 저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그건 지금부터 확인할 겁니다. 일단 집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가족에게도 알리지 마십시오. 수사 보안 때문입니다. 네. 일시간 내로 지정 장소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ATM기 앞으로 가십시오. ATM.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알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정수기는 집으로 먼저 들어갔고 저는 골목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전화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도윤 씨, 아직 거기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제 지시를 정확히 따르십시오. 저는 어둠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는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한도윤 씨, 제 말을 잘 들으십시오. 저는 골목 어둠 속에 서서 핸드폰을 귀에 댄 채 얼어붙었습니다. 귀하의 계좌가 현재 보이스피싱 조직의 자금 세탁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알고 있습니다. 귀하는 피해자일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증명이 필요합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차분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귀하가 근무하셨던 회사 이름이 대한정밀공업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3년 전 작업장에서 경미한 안전사고가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그걸 아십니까? 저희는 모든 기록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 사건과 관련해서 누군가 귀하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보입니다.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3년 전 그 사고는 작은 것이었습니다. 동료 한 명이 손을 다쳐서 병원에 간 정도였죠. 큰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지금 문제가 되는 겁니까? 범죄 조직은 이런 식으로 개인정보를 확보합니다. 그리고 귀하의 퇴직 시기까지 파악했습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부터 협조하셔야 합니다. 만약 협조하지 않으면 귀하도 공범으로 조사받게 됩니다. 공범. 그 단어가 또 나왔습니다. 저는 평생 법 한 번 어긴 적 없이 살았습니다. 공범이라는 말은 제게 너무 무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협조하겠습니다. 잘 결정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을 정확히 따라 주십시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화 너머 목소리는 저를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한도윤 씨, 지금부터 1시간 안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귀하의 계좌는 압류됩니다. 압류요? 네. 그리고 귀하는 공범으로 입건됩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제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귀하의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지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 속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가족분들에게는 절대 알리지 마십시오. 이건 수사 보안 사항입니다. 만약 누설하면 수사 방해죄로 처벌받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수기는 이미 집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골목에 혼자 남았습니다. 지금부터 귀하의 돈을 안전한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검찰 보호 계좌입니다. 검찰 보호 계좌요? 네. 범죄 조직이 접근할 수 없는 안전한 곳입니다. 거기로 돈을 옮긴 후 저희가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그러면 귀하는 무혐의로 풀립니다. 무혐의. 그 단어가 희망처럼 들렸습니다. 지금 근처에 ATM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주소를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골목 입구에 편의점이 보였습니다. 편의점 안에 ATM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 그리로 가십시오. 저는 전화를 끊지 않고 대기하겠습니다. 저는 편의점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공포가 그 생각을 덮어버렸습니다. 편의점 안은 밝았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이 카운터에서 졸고 있었습니다. 저는 ATM 앞에 섰습니다. 도착하셨습니까? 네, 도착했습니다. 좋습니다. 지금부터 화면에 나오는 대로 따라하십시오. 저는 카드를 넣었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제 계좌 잔액이 떴습니다. 5억 원. 5억. 제 평생 모은 돈이 아니라 35년 일한 대가였습니다. 이체 버튼을 누르십시오. 저는 손가락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수취인 계좌번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히 입력하십시오. 저는 받아 적었습니다.
숫자가 길었습니다. 실수하지 않으려고 2번 확인했습니다. 금액은 전액입니다. 5억 원을 입력하십시오. 저는 숫자를 눌렀습니다. 5, 0, 0, 0, 0, 0, 0, 0, 0. 0이 많았습니다. 화면에 확인 메시지가 떴습니다. 5억 원을 이체하시겠습니까?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이 버튼만 안 누르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지금 안 누르면 내 인생이 끝난다. 한도윤 씨, 아직 거기 계십니까? 네, 있습니다. 빨리 진행하십시오.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확인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체가 완료되었습니다.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제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완료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이제 귀환은 안전합니다. 안전하다는 말이 허공처럼 느껴졌습니다. 한도윤 씨, 마지막 단계입니다. 네. 지금부터 휴대폰 전원을 꺼주십시오. 전원을 끕니까? 네. 수사 보안 때문입니다. 범죄 조직이 귀하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럼 언제 다시 켜면 됩니까? 내일 아침 9시에 켜십시오. 그때 저희가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족분들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십시오. 이건 수사 중인 사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전원 버튼을 길게 눌렀습니다. 화면이 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편의점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았습니다. 이제 안전해진 거겠지.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편의점을 나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수기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신 어디 갔다 왔어요? 아, 담배 생각나서 나갔다 왔소.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평생 거짓말 안 하고 살았는데 그날 밤 처음으로 아내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담배는요? 편의점에 없어서 그냥 왔소. 정수기는 의아한 표정이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변기 뚜껑을 덮고 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잘한 거겠지.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확신이 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9시가 되기를 기다렸습니다. 밤새 잠을 제대로 못 잤습니다. 정수기는 아침밥을 차렸지만 저는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어디 아파요? 아니요, 괜찮소. 저는 핸드폰 전원을 켰습니다. 부팅되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화면이 켜졌습니다. 문자가 몇 개 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청에서 온 문자는 없었습니다. 저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잔액 0원. 숨이 멎었습니다. 손가락이 얼어붙었습니다. 아니다. 뭔가 오류다. 저는 다시 세로 고침을 눌렀습니다. 잔액 0원. 똑같았습니다. 저는 집을 뛰쳐나갔습니다. 정수기가 뒤에서 불렀지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은행까지 뛰어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제 계좌 확인 좀 해주십시오. 네, 신분증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건넸습니다. 직원은 컴퓨터를 확인하더니 말했습니다. 어젯밤 11시 47분에 전액 출금되었습니다. 전액이요? 네. 5억 원 전부 다른 계좌로 이체되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수취인이 누구입니까? 직원은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강지훈 씨로 되어 있습니다. 모르는 이름입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비틀거렸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손이 떨렸습니다. 정수기가 달려왔습니다. 당신 무슨 일이에요? 얼굴이 왜 그래요? 저는 입을 열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돈이 없어졌소. 뭐라고요? 5억이 전부 없어졌소. 정수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당신 정신 차려요. 정수기는 제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어제 전화가 왔소. 검찰청이라고 했소. 검찰청이요? 제 계좌가 범죄에 연루됐다고 했소. 그래서 돈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라고 했소. 정수기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신이 미쳤어요? 그게 보이스피싱인 거 몰랐어요? 몰랐소. 공범이 될 수도 있다고 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5억을 어떻게 그냥 보낼 수가 있어요. 정수기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딸 세연이가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무슨 일이에요? 정수기는 세연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세연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아빠, 그게 정말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연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미안하다. 그것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사위 준호도 전화를 받고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정말입니까? 그렇네. 준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버님, 이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 말투가 이상했습니다.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박할 힘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정숙이, 세연이, 준호, 그리고 저. 무겁고 차가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준호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취인이 한지훈이라고 하셨죠? 그날 정신이 없어 강지훈으로 잘못 알았지만 알고 보니 한지훈 조카였던 겁니다. 그렇네. 그럼 조카가 연루된 겁니다. 세연이가 말했습니다. 지훈 오빠가 그럴 리 없어요. 하지만 계좌가 그 사람 명의잖아. 준호는 단호했습니다. 정수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애가 요즘 취업도 안 되고 힘들다더니 결국 이런 짓을 한 거예요. 아니요, 지훈이는 그럴 아이가 아니요. 저는 조카를 변호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당신 정신 차려요. 5억이 그의 계좌로 간 거예요. 정수기는 소리쳤습니다. 저는 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긴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형님, 저 도윤이요. 무슨 일이냐? 지훈이 통장 좀 확인해 보십시오. 제 돈이 그리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뭐? 형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우리 아들이 내 돈을 왜 가져가? 그게 아니라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것 같습니다. 야, 한도윤. 내 실수를 우리 아들한테 뒤집어 씌우지 마라. 형님, 다신 전화하지 마라.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경찰서에 신고하러 갔습니다. 담당 형사는 5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피해 금액이 얼마입니까? 5억입니다. 김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류를 작성했습니다. 보이스피싱 맞습니다.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그럼 돈을 찾을 수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대부분 해외로 빠져나갑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김 형사는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한도윤 씨, 본인 잘못이 아닙니다. 너무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 말이 조금 위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충격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뭡니까? 수취인이 조카분이라고 하셨죠?
네. 저희가 조사해 본 결과 이 사건은 그냥 단순 보이스피싱이 아닙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김 형사는 저를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더 깊게 얽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직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조사하다 보면 나올 겁니다. 김 형사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제 앞은 어두웠습니다. 가족 중 누군가, 왜 그런 말을 하지?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집으로 돌아가며 생각했습니다. 5년 전 제가 사위에게 5천만 원을 빌려준 날, 3년 전 아내가 제 인감 도장을 몰래 꺼냈던 날, 그리고 어제 5억이 사라진 날. 이 모든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누군가의 계획이었을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경찰서로 출근하듯 찾아갔습니다. 김 형사는 저를 볼 때마다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한도윤 씨, 오늘은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김 형사는 서류 몇 장을 꺼냈습니다. 조카분 통장 거래 내역입니다. 저는 서류를 받았습니다. 숫자와 이름들이 빼곡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한지훈 씨 계좌로 5억이 들어온 건 사실입니다. 그럼 지훈이가 한 겁니까? 아닙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김 형사는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돈이 들어온 지 10분 만에 전액이 다시 빠져나갔습니다. 여러 계좌로 분산됐습니다. 그럼 누가 한 겁니까? 조카분은 대포 통장을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용돈벌이로 통장을 팔았을 겁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지훈이가 나쁜 짓에 손댄 건 맞지만 5억을 노린 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 진짜 범인은 누구입니까? 김 형사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통화 내역을 분석했습니다. 저는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보였습니다. 박준호. 그 이름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위분과 조카분이 사건 전후로 통화를 여러 번 했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우연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가족끼리 통화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묘합니다. 김 형사는 특정 날짜를 가리켰습니다. 귀하의 퇴직식 일주일 전부터 통화 빈도가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사건 당일 밤 돈이 이체된 직후에도 통화했습니다.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준호가 연루된 겁니까?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심스러운 정황입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준호, 제 사위, 딸의 남편. 설마 그가 이런 짓을 계획했을까요? 좀 더 조사해 보겠습니다. 한도윤 씨는 일단 집에 가서 쉬십시오. 저는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발길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 정수기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3년 전에 보험 들었다고 했소? 정수기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왜요 갑자기? 누가 권유했소? 정수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준호가 권유했소? 정수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쓰러졌을 때예요. 걱정돼서 들었어요. 내 도장을 쓴 거요? 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일 기억나오? 정수기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기억나죠? 어떻게 잊겠어요? 정수기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3년 전 겨울이었습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였습니다. 준호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건강 때문에 걱정 많으시죠? 그럼요. 나이도 있고 일도 힘든데.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준호는 두꺼운 서류를 꺼냈습니다. 종신보험입니다. 8억짜리예요. 정수기는 깜짝 놀랐습니다. 8억이요? 우리가 그런 보험을 들 수 있어요? 가능합니다. 아버님 직장 경력이 길고 건강도 괜찮으니까요. 보험료는 얼마나 나가요? 한 달에 50만 원 정도입니다. 정수기는 망설였습니다.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어머님, 만약 아버님한테 무슨 일 생기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8억이 있으면 평생 걱정 없으십니다. 준호는 설득했습니다. 그래도 남편한테 물어봐야죠. 아버님은 이런 거 잘 모르세요. 그리고 지금은 입원 중이잖아요. 스트레스 주면 안 됩니다. 정수기는 흔들렸습니다. 그럼 제가 결정해도 되나요? 물론입니다. 어머님이 가장 현명하신 분이잖아요. 준호는 웃었습니다. 정수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도장 가져올게요. 정수기는 방으로 들어가 제 서랍을 열었습니다. 빨간 인감 도장이 거기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 몰래 이러는 게 맞나? 하지만 불안이 더 컸습니다. 정수기는 도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여기 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준호는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빨간 도장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이제 안심하셔도 됩니다. 준호는 서류를 챙겨 일어났습니다. 아버님한테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요. 고마워요, 준호 씨. 정수기는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문이 닫히고 정수기는 혼자 남았습니다. 뭔가 잘못된 것 같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3년 전 달력에 퇴직일을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치는 준호. 김영사는 며칠 뒤 다시 저를 불렀습니다. 한도윤 씨 사위분 집을 수색했습니다. 무슨 증거라도 나왔습니까? 네. 이걸 보십시오. 김영사는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달력이었습니다. 2022년도 달력이었습니다. 3년 전입니다. 그런데 특정 날짜에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30일. 제 퇴직 예정일이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사위분 서재에 있던 달력입니다. 저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동그라미 옆에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장인 퇴직일 퇴직금 약 5억 예상.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3년 전부터 이미 계획한 겁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김영사는 다른 사진들도 보여줬습니다. 메모장이었습니다. 준호의 필체였습니다. 장인 성격 분석, 가족 중심적, 돈과 서류의 약함, 권위의 약함 경찰, 검찰 등 의심 없이 믿는 성향. 저는 읽으면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준호는 저를 관찰했습니다. 3년 동안 저를 연구했습니다. 제 약점을 하나하나 파악했습니다. 이 자식이. 제 입에서 욕이 나왔습니다. 평생 욕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그날 처음 욕을 했습니다. 김영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계획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내통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지금 당장 잡아야 하지 않습니까? 증거를 더 모아야 합니다. 조급하게 움직이면 도망갈 수 있습니다.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준호. 제가 사위라고 믿었던 사람. 제가 5천만 원을 선뜻 내줬던 사람. 그가 3년 전부터 저를 노리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3년 전 준호가 자주 집에 왔습니다. 그때 저는 스마트폰이 서툴렀습니다. 아버님, 요즘은 은행 앱으로 다 처리합니다. 준호는 친절하게 가르쳐 줬습니다. 앱 설치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저는 핸드폰을 건넸습니다. 준호는 능숙하게 앱을 설치했습니다. 아버님,
비밀번호 설정하셔야 합니다. 비밀번호? 네. 숫자 6자리 입력하세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뭘로 할까요? 생일로 하면 안 됩니다. 너무 뻔해요. 준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뭘로 하지? 전화번호 뒷자리는 어떠세요? 그게 좋겠네. 저는 전화번호 뒷자리 6자리를 입력했습니다. 준호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공인인증서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도 해야 하나? 네. 이게 있어야 송금이랑 다 할 수 있어요. 준호는 공인인증서 발급 절차를 도와줬습니다. 비밀번호 다시 입력하세요. 저는 똑같은 숫자를 입력했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님, 비밀번호는 절대 남한테 알려주시면 안 됩니다. 알고 있네. 그리고 메모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까먹으시면 곤란하니까요. 저는 수첩에 적었습니다. 준호는 제가 적는 걸 슬쩍 봤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이미 준호는 제 비밀번호를 알았던 겁니다. 제가 직접 알려준 겁니다. 아니, 준호가 교묘하게 알아낸 겁니다.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준호가 저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저를 파고 있다는 걸요. 김영사는 며칠 뒤 또 다른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한도윤 씨, 이걸 들어보십시오.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김영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형, 나 곧 큰돈 들어온다. 얼마나? 5억. 미쳤냐? 어디서 5억이 나와? 장인 퇴직금이야. 내 장인 돈을 내가 어떻게 가져가냐? 방법이 있어. 이미 다 준비했어. 무슨 방법? 보이스피싱 조직 아는 놈 있거든. 그놈들이랑 짜고 하는 거야. 야, 그거 걸리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안 걸려. 내가 3년 동안 준비했어. 장인 성격도 다 파악했고. 진짜? 타이밍만 맞으면 돼. 퇴직금 들어오는 날 바로 털 거야. 와, 너 대단하다. 그치? 이번 건으로 내 빚 다 갚고 새로 시작할 거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니,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게 언제 녹음된 겁니까? 2개월 전입니다. 사위분 지인이 제보했습니다. 2개월 전, 제 퇴직식 2달 전이었습니다. 준호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제 퇴직 날짜를, 제 퇴직금 금액을, 그리고 제 성격까지. 빚이 많았습니까? 네. 약 3억 정도입니다. 도박 빚입니다. 도박이요? 불법 사이트에서 주식 투자 명목으로 도박을 했습니다. 다 날렸습니다. 저는 머리를 감쌌습니다. 3년 전 제가 빌려준 5천만 원도 도박으로 날린 겁니다. 그리고 더 큰 빚을 지고 제 퇴직금을 노린 겁니다. 이 자식을 어떻게 믿고 살았습니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영사는 물 한 잔을 건넸습니다. 한도윤 씨, 진정하십시오. 저는 물을 마셨습니다. 하지만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김영사가 말했습니다. 집에 가시면 안 됩니다. 사위분이 눈치챌 수 있습니다. 저는 고시원에 방을 잡았습니다. 좁고 어두운 방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정숙이었습니다. 당신 어디 있어요? 밖에 좀 있소. 무슨 일 있어요? 나중에 얘기하겠소.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30분 뒤 정숙이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당신, 나 지금 세연이랑 같이 있어요. 준호 얘기 좀 하고 싶어요. 무슨 일이요? 직접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카페로 나와요. 저는 카페로 갔습니다. 정숙이와 세연이가 창백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정숙이는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거 준호 집에서 찾았어요.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대출 서류였습니다. 금액이 적혀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8천만 원. 여러 장이었습니다. 이게 다 빚입니까? 네. 다 합치면 3억이 넘어요. 정수기는 울먹였습니다. 저는 몰랐어요. 준호가 이렇게 빚이 많은 줄. 세연이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아빠, 저도 몰랐어요. 저는 서류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 서류는 언제 만들어진 거요? 2년 전부터예요. 2년 전. 준호가 저를 파고들던 시기였습니다. 정숙이, 당신 3년 전에 보험 들었다고 했소? 네. 그때 준호가 이미 빚을 지고 있었던 겁니다. 정숙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럼 보험도 그 계획의 일부였단 말이에요? 그렇소. 정숙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내가 도와준 거예요? 내가 남편을 배신한 거예요? 세연이가 어머니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진정해요. 하지만 정숙이는 진정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지키려고 한 건데, 그게 잘못이었어요? 정숙이는 울었습니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오. 준호가 우리를 이용한 겁니다. 하지만 정숙이는 자책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알았습니다. 정숙이도 피해자였지만 동시에 공모자였다는 걸요. 다음 날 저는 다시 경찰서에 갔습니다. 김영사는 모든 증거를 책상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한도윤 씨, 이제 확실합니다. 뭐가 확실합니까? 이건 계획 범죄입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사위분이 공모한 겁니다. 김영사는 타임라인을 보여줬습니다. 5년 전 사위 박준호, 장인에게 5천만 원 차용. 장인의 성격과 돈 관리 습관 파악. 3년 전 장인 건강 이상 계기로 고액 보험 가입 유도. 장모 이정숙을 통해 인감도장 확보. 2년 전 도박 빚 3억 발생. 장인 퇴직금 노리기 시작. 1년 전 장인의 금융 앱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파악. 보이스피싱 조직과 접촉. 2개월 전 최종 계획 확정. 조카 한지훈 포섭, 대포통장 확보. 사건 당일 보이스피싱 실행. 5억 송금 완료. 저는 타임라인을 보며 입이 마르렀습니다. 5년입니다. 준호는 5년 동안 저를 관찰하고 분석하고 함정을 파고 기다렸던 겁니다. 이 정도면 검거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언제 잡습니까? 곧 영장이 나옵니다. 그때 체포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도윤 씨,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뭡니까? 부인께서도 조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숙이도요? 네. 보험 가입 과정에서 본인 의사 없이 도장을 사용했습니다. 이건 문서 위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숙이는 몰랐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상 조사는 필요합니다. 저는 무너졌습니다. 아내까지 조사를 받아야 한다니 가족이 완전히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영장이 나오기 전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세연이 집 앞에 섰습니다. 딸의 집이었지만 사위도 함께 사는 집이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초인종을 누르려다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들어가면 뭐라고 말하지. 준비한 말이 없었습니다. 그냥 준호의 얼굴을 보고 싶었습니다. 5년 동안 저를 속인 그 얼굴을. 저는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딸 세연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세연아, 아빠가 들어가도 되겠니? 들어오세요. 저는 현관에 들어섰습니다. 거실에 준호가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준호는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그 웃음이 이상했습니다.
5년 동안 봐왔던 그 웃음이었습니다. 부드럽고 상냥하고 믿음직한 웃음.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그 웃음 뒤에 무엇이 숨어 있는지 알았습니다. 계산과 거짓과 탐욕. 준호. 네, 아버님. 저는 그를 똑바로 봤습니다. 내일 경찰이 올 거야.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한 일 다 밝혀졌어. 준호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오해이십니다. 오해가 아니야. 증거가 다 있어. 준호는 말이 없었습니다. 세연이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아빠, 무슨 얘기예요? 저는 딸을 봤습니다. 세연이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기 남편이 무슨 짓을 했는지. 세연아, 준호는 내 아버지 돈을 훔쳤어. 5년 동안 계획했어. 세연이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준호는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저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도 소용없어. 제발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내가 3년 동안 우리 가족을 파고들 때 나는 널 사위라고 믿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5억을 가져갈 때 나는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 내가 우리 가족을 짓밟은 거야.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연이가 뒤에서 울었습니다. 아빠, 저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저는 골목에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끼어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준호는 잡혀갈 것입니다. 그리고 제 가족은 완전히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진실을 알았습니다. 그게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더 큰 고통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였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자지 못하고 고시원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영사였습니다. 한도윤 씨, 지금 출동합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입회하시겠습니까?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사위가 체포되는 걸 직접 봐야 할까요? 가겠습니다. 30분 후에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저는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딸의 집으로 갔습니다. 도착했을 때 경찰차 2대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김영사가 저를 봤습니다. 한도윤 씨, 여기 계십시오. 저희가 들어가겠습니다. 형사들이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준호가 수갑을 찬 채 나왔습니다. 머리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준호는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세연이가 울면서 나왔습니다. 여보, 세연이는 준호에게 달려가려고 했지만 형사가 막았습니다. 부인, 진정하십시오. 제발이요. 제 남편이에요. 세연이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저는 딸을 봤습니다. 딸의 눈물을 봤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준호는 경찰차에 실렸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세연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저는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세연아, 아빠, 이게 꿈이죠? 꿈이라고 해주세요. 저는 딸을 안았습니다. 딸의 몸이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그것밖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의 아침은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경찰서 복도에서 기다렸습니다. 조사실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안에서 준호가 조사받고 있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김 형사가 나왔습니다. 한도윤 씨, 들어오십시오. 저도 들어갈 수 있습니까? 피해자 진술 확인 절차입니다. 들어오셔도 됩니다. 저는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준호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갑은 풀려 있었지만 손목에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김 형사가 말했습니다. 박준호 씨, 피해자 앞에서 다시 한번 진술하십시오. 준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사과는 나중에 하고 사실만 말하게. 제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5년 전 아버님께 5천만 원을 빌렸을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처음부터 돌려줄 생각이 없었나? 네. 그 돈은 일주일 만에 도박으로 다 날렸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카지노 사이트였습니다. 주식 투자라고 속이는 불법 도박장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버님은 가족을 위해서라면 뭐든 해주시는 분이라는 걸요.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용하기로 결심한 건가? 그날부터 관찰했습니다. 아버님의 습관, 성격, 약점.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습니다. 3년 전 아버님이 쓰러지셨을 때가 기회였습니다. 어머님께 보험을 권유했습니다. 8억짜리 종신보험. 어머님은 불안해하셨습니다. 남편 잃을까봐 두려워하셨죠. 그 두려움을 이용했습니다. 저는 듣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보험이 가입되자마자 퇴직일을 계산했습니다. 2년 뒤면 아버님이 정년퇴직하십니다. 퇴직금은 대략 5억. 그 돈을 가져올 방법을 2년 동안 준비했습니다. 김 형사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아버님이 스마트폰을 어려워하신다는 걸 알았습니다. 금융 앱 설치를 도와드린다며 비밀번호를 파악했습니다. 공인인증서도 제가 만들어드렸습니다. 비밀번호 패턴을 외웠습니다. 1년 전쯤 보이스피싱 조직을 만났습니다. 지인 소개였습니다. 도박 빚 때문에 아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시나리오를 짰습니다. 금융감독원, 검찰청 사칭. 아버님은 권위에 약하십니다. 경찰이나 검찰 말씀이면 무조건 따르십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제 약점을 하나하나 파고든 이야기를 5년 동안 저를 관찰하고 분석하고 이용한 이야기를 조카는 어떻게 끌어들였나? 지훈이는 취업이 안 돼서 힘들어했습니다. 용돈벌이 삼아 통장 빌려주면 50만 원 준다고 했습니다. 지훈이는 몰랐습니다. 그 통장이 5억을 받을 계좌인 줄은 추적을 피하기 위한 장치였습니다. 김 형사가 서류를 넘기며 물었습니다. 그럼 당일은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아버님 퇴직식 날 오후 5시에 퇴직금이 입금됐습니다.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회사 인사팀에 전화해서 확인했었습니다. 그날 밤 8시 조직이 아버님께 첫 전화를 했습니다. 시나리오대로 금융감독원, 검찰청 순서로 전화했습니다. 아버님은 공포에 떨고 계셨을 겁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ATM에서 5억을 전액 송금하셨습니다. 지훈이 계좌로 들어갔습니다. 10분 만에 여러 계좌로 분산됐습니다. 해외 계좌로도 빠져나갔습니다. 제 몫은 2억이었습니다. 2억. 제 5억 중 2억을 준호가 가져간 겁니다. 그 돈은 어디 있나? 1억은 빚을 갚았습니다. 카지노 측에 빚진 돈이었습니다. 나머지 1억은 다시 도박으로 날렸습니다.
지금은 3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압수당했습니다.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5년 동안 사위라고 믿었던 사람. 세연이의 남편. 손주의 아버지. 준호. 네, 아버님. 너는 우리를 처음부터 가족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구나. 준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떨궜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났습니다. 형사님, 저는 이만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사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나와 벽에 기댔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65년을 살면서 가장 치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아내 정수기가 경찰서에 왔습니다. 저는 대기실에서 기다렸습니다. 정수기는 떨리는 걸음으로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났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정수기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저는 달려갔습니다. 당신 괜찮소? 정수기는 대답하지 못하고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파들파들 떨렸습니다. 물 좀 드릴까요? 김영사가 물을 건넸습니다. 정수기는 물을 마셨습니다.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조사받았어요. 뭐라고 했소? 3년 전 보험 얘기를 했어요. 나는 당신 몰래 도장을 썼어요. 정수기는 울먹였습니다. 그게 문서 위조래요. 범죄래요. 저는 김영사를 봤습니다. 김영사가 우리를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김영사가 말했습니다. 부인께서는 공모 혐의는 없습니다.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인감도장 무단 사용은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정수기도 처벌받습니까? 기소유예 처분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가 배우자이며 박준호에게 이용당한 정황이 명확합니다. 정수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오.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호가 당신의 불안을 이용한 겁니다. 김영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부인께서는 명백한 피해자입니다. 남편 건강이 걱정돼서 보험을 든 것뿐입니다. 박준호가 그 마음을 악용한 겁니다. 정수기는 계속 울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똑같잖아요. 내가 도장을 안 줬으면 준호는 계획을 실행 못했을 거예요. 당신,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우리 둘 다 준호한테 당한 겁니다. 속은 겁니다. 정수기는 제 품에서 울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평생 저를 믿고 따라준 아내였습니다. 그 아내가 죄책감에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당신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소.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정수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경찰서를 나왔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여전히 어두운 날이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딸 세연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집 근처 작은 공원이었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세연이는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눈밑은 까맣게 그늘이 져 있었습니다. 아빠, 왔구나.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떨어졌습니다. 아빠, 저 어떻게 해야 해요? 세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준호 씨를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딸을 봤습니다. 딸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세연아, 너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제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모르겠어요. 세연이는 울먹였습니다. 화가 나요. 정말 많이 화가 나요. 준호 씨가 우리 가족한테 한 짓을 생각하면 미치겠어요.
하지만 세연이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냐? 준호 씨는 제 남편이에요. 아이 아빠예요. 5년을 같이 살았어요. 어떻게 그냥 끝낼 수 있어요?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세연아, 준호는 너를 배신했다. 알아요. 그리고 너희 아버지를 5년 동안 계획적으로 속였다. 알아요, 아빠. 그런데도 용서할 수 있겠느냐? 세연이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연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빠, 응, 저는 아빠 편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고맙다. 준호 씨한테 이혼 요구할 거예요. 내가 결정한 거냐? 네.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어요. 아이는 제가 키울 거예요. 세연이는 단호했습니다. 힘들 텐데. 괜찮아요. 은행에 다시 알아볼 거예요. 예전 직장에 연락했더니 자리가 있대요. 잘 생각했다. 아빠 미안해요. 너는 잘못한 게 없다. 제가 남편을 잘못 골랐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준호가 우리를 속인 거다. 너도 피해자야. 세연이는 제 어깨에 기댔습니다. 아빠, 제가 집에 들어가도 돼요? 당연하지. 우리 딸인데. 아이랑 같이요. 그래. 할아버지가 손주 보는 게 소원이었다. 세연이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우리는 공원 벤치에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작은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였습니다. 저는 형을 만나러 갔습니다. 5년 만이었습니다. 형의 집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형수가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아? 얼굴이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형수님, 형님 계십니까? 잠깐만. 들어와. 거실에 들어갔습니다. 형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더니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형님, 지훈이 얘기 좀 하고 싶습니다. 지훈이 얘기는 다 끝난 거 아니냐? 내가 신고했잖아. 형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형님, 지훈이는 이용당한 겁니다. 뭐? 제 사위가 지훈이를 끌어들였습니다. 지훈이는 그냥 통장만 빌려줬을 뿐입니다. 형은 말이 없었습니다. 지훈이 어디 있습니까? 방에 있다. 불러주십시오. 형수가 방으로 갔습니다. 조카 지훈이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지훈아, 삼촌. 지훈이는 저를 봤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삼촌, 정말 죄송합니다. 너는 몰랐지? 네. 진짜 몰랐어요. 형부가 용돈 준다고 해서 통장만 빌려줬어요. 5억이 오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지훈이는 울었습니다. 삼촌, 제가 조심했어야 했어요. 쉬운 돈은 없다는 걸 알았어야 했어요. 저는 조카 옆에 앉았습니다. 경찰이 뭐래? 대포통장 제공 혐의로 벌금형 받을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 주범은 아니라서 다행이래요. 잘됐다. 형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도윤아, 미안하다. 형님이 왜 미안합니까? 내가 내 전화를 안 받았다. 그리고 내 아들이 내 일에 연루됐다. 형님, 지훈이 잘못이 아닙니다. 제 사위가 다 계획한 겁니다. 지훈이는 이용당한 것뿐입니다. 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도 내 돈은 날아갔잖아. 5억이. 돈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걸 누구 탓으로 돌려도 소용없습니다. 저는 조카를 봤습니다. 지훈아, 앞으로 조심해라. 네, 삼촌. 그리고 열심히 살아라. 너는 아직 젊다. 네, 삼촌.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형이 차를 내왔습니다. 저희는 오랜만에 함께 차를 마셨습니다. 도윤아, 너는 어떻게 살 거냐? 일자리 알아보고 있습니다. 나이가 65인데 일자리가 있겠냐? 경비라도 하고 배달이라도 하겠습니다. 그래, 힘내라. 형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형의 집을 나왔습니다. 5년 만에 형과 화해했습니다. 조카와도 오해를 풀었습니다. 작은 위로였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날이 왔습니다. 법정은 넓었습니다. 저는 방청석에 앉았습니다. 정수기가 옆에 있었습니다. 세연이도 함께 왔습니다. 준호는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고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석 달 만에 보는 사위였습니다. 아니, 이제 사위가 아니었습니다. 범죄자였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모두 일어나십시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사가 공소장을 읽었습니다. 피고인 박준호는 5년에 걸쳐 장인 한도윤의 재산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피고인은 장인의 성격과 습관을 파악했습니다. 장모를 이용해 보험을 가입시켰습니다. 조카를 끌어들여 대포 통장을 확보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로부터 5억 원을 편취했습니다. 검사는 증거를 하나씩 제시했습니다. 3년 전 달력. 빨간 펜으로 제 퇴직일이 동그라미 쳐져 있었습니다. 메모장. 제 성격 분석이 적혀 있었습니다. 통화 내역. 조카와 보이스피싱 조직원과의 통화 기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증거였습니다. 준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 공소 사실을 인정합니까? 네, 인정합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피해자 진술을 듣겠습니다. 한도윤 씨, 앞으로 나오십시오. 저는 증인석으로 걸어갔습니다. 다리가 떨렸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피해자께서는 피고인과 어떤 관계입니까? 사위였습니다. 과거형으로 말씀하시는군요. 네. 이제는 아닙니다. 피고인에 대해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도 저를 봤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준호를 믿었습니다. 가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5년을 일했습니다. 한 번도 지각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출근했습니다. 밤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35년을 일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이 5억이었습니다. 법정이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그 돈은 제 노후였습니다. 아내와 함께 여행도 가고 손주도 보고 그렇게 편하게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그 돈을 빼앗았습니다. 5년 동안 계획했습니다. 저를 관찰했습니다. 제 약점을 파악했습니다. 제 가족을 이용했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제일 힘든 건 돈이 아닙니다. 신뢰가 무너진 겁니다. 저는 이제 사람을 믿을 수 없습니다. 가족도 의심하게 됐습니다. 저는 준호를 똑바로 봤습니다. 준호, 너는 내 인생을 망쳤어. 35년의 땀을 하루아침에 빼앗았어. 그것도 모자라 내 가족을 무너뜨렸어.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판사님, 저는 판사를 봤습니다. 엄벌을 부탁드립니다. 이런 범죄자가 다시는 사회에 나오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저는 증인석에서 내려왔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정수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세연이가 옆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계속되었습니다. 변호인이 최후 변론을 했습니다. 피고인은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도박 중독으로 인한 범행입니다. 치료를 받으면 교화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들으면서 허탈했습니다. 도박 중독. 그게 변명이 되는 겁니까? 5년 동안 계획한 범죄를 도박 중독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까? 판사가 준호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준호는 일어났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아버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에는 빚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욕심이 커졌습니다. 아버님을 이용했습니다. 어머님을 속였습니다. 세연이를 배신했습니다. 준호는 울었습니다.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정말 후회합니다. 아버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준호를 봤습니다. 용서. 그 단어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용서는 못하겠네. 준호는 무너졌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울었습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은 착석하십시오. 잠시 후 선고하겠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판사가 다시 들어왔습니다. 법정이 긴장했습니다. 판결을 선고합니다. 판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피고인 박준호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합니다. 7년. 준호는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피고인은 5년에 걸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장인의 신뢰를 악용했습니다. 가족관계를 이용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피해 금액이 5억 원으로 거액입니다. 다만 일부 금액을 회수한 점, 자백한 점을 참작하여 감경합니다. 판사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이상으로 선고를 마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재판이 끝났습니다. 준호는 교도관에게 끌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눈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연이가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가자. 아빠, 이제 끝난 거죠? 그래. 이제 끝났다. 우리는 법정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밝았습니다. 햇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재판이 끝난 날 밤이었습니다. 저는 집에 있었습니다. 정숙이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당신 나와요.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정숙이는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당신, 나는 살 자격이 없어요. 무슨 소리요? 내가 도장을 안 줬으면, 내가 준호를 의심했으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예요. 정숙이는 울었습니다. 저는 아내 옆에 앉았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오. 하지만, 우리 둘 다 속은 겁니다. 준호가 우리를 이용한 거요.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5억은 없어졌소. 가족도 무너졌소. 하지만 우리는 아직 살아있소. 함께 있소. 정숙이는 제 품에 안겼습니다. 당신 어떻게 다시 시작해요? 일하면 돼요. 당신 나이가 65예요. 괜찮소? 나는 아직 건강하오. 경비라도 하고 배달이라도 하겠소. 정숙이는 울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산 아내였습니다. 함께 늙어가기로 약속한 아내였습니다. 당신 미안해요. 미안할 것 없소. 우리 함께 살아갑시다. 정숙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거실로 나왔습니다. 세연이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주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빠, 왜 아직 안 자냐? 걱정돼서요. 저는 딸 옆에 앉았습니다. 세연아, 미안하다. 아빠가 왜 미안해요? 아빠가 사위를 잘못 봤구나. 세연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빠 잘못이 아니에요. 준호가 우리를 속인 거예요. 딸은 손주를 안고 있었습니다. 아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죠? 물론이다. 돈은 없지만 우리는 함께 있지 않으냐? 세연이는 웃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웃었습니다. 그날 밤 저희 셋은 오랜만에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은 켜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무너졌다. 하지만 완전히 부서지지는 않았다. 우리는 아직 함께 서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근처 대단지 아파트 경비원이었습니다. 관리소장이 저를 봤습니다. 나이가 66세시네요. 건강은 괜찮으십니까? 문제 없습니다. 평생 일했습니다. 월급은 180만 원입니다. 밤 근무도 있고요. 괜찮습니다. 다음 날부터 출근했습니다. 경비실은 좁았습니다. 선배 경비원 박 반장이 일을 가르쳐 줬습니다. 한 대리님, 따라만 오세요. 주차 관리, 택배 정리, 청소. 일은 단순했지만 체력이 필요했습니다. 첫날 저녁 집에 돌아왔을 때 온몸이 쑤셨습니다. 35년 동안 공장 관리자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경비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하지만 생각을 바꿨습니다. 일하는 게 어딘가.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다. 한 달이 지나 첫 월급을 받았습니다. 180만 원. 35년 일해서 받던 월급의 절반도 안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으로 번 돈이었습니다. 세연이에게 50만 원을 줬습니다. 아빠, 아빠도 돈 필요하잖아요. 괜찮다. 준서 키우는데 쓰거라.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5억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 밥상이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난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오래된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세연이가 이사 올 때 공간이 필요했습니다. 서랍을 열었습니다. 10년치 서류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나씩 꺼내 확인했습니다. 버릴 건 버리고 보관할 건 따로 정리했습니다. 그때 이상한 봉투를 발견했습니다. 빨간색 봉투였습니다. 중요 서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열어봤습니다. 안에 서류 몇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첫 장을 펼쳤습니다. 비트코인 지갑 주소 및 개인키, 명의자 한도윤, 구매일 2015년 3월 15일, 수량 100BTC, 구매가 5천만 원. 저는 멈췄습니다. 비트코인? 제가 비트코인을 산 적이 있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거래 내역서였습니다. 구매자 한도윤, 결제 계좌 한도윤 국민은행, 결제 금액 5천만 원, 결제일 2015년 3월 15일, 2015년, 10년 전이었습니다. 저는 그때 비트코인이 뭔지도 몰랐습니다. 왜 제 명의로 비트코인을 샀을까요? 누가 샀을까요? 그때 머릿속에 번개가 쳤습니다. 준호. 2015년 3월. 준호가 저한테 5천만 원을 빌려간 게 2020년이었습니다. 그보다 5년 전이었습니다. 아니, 잠깐. 2015년이면 준호가 세연이랑 결혼하기 전이었습니다. 그때 준호는 어떻게 제 명의로 거래를 했을까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위임장이 있었습니다. 위임장. 본인 한도윤은 박준호에게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때는 준호를 만난 적도 없었습니다. 세연이가 준호를 처음 데려온 게 2016년이었습니다. 그럼 이건 뭡니까? 위조입니까? 저는 서류를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준호가 제 명의를 도용한 겁니다. 어떻게 도장을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세연이를 통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었을까요? 중요한 건 준호가 제 명의로 비트코인을 샀다는 겁니다. 10년 전에 5천만 원어치를 100개를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포털에 검색했습니다. 비트코인 현재 시세 검색 결과가 떴습니다. 1BTC 5억 원. 제 손이 떨렸습니다. 계산했습니다. 100개 5억 원 500억 원. 500억.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정수기를 불렀습니다. 당신, 이리 좀 와보시오. 정수기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왜요? 이것 좀 보시오. 저는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정수기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준호가 내 명의로 비트코인을 샀습니다. 10년 전에. 그게 지금 500억이 됐습니다. 정수기는 비틀거렸습니다. 의자에 앉았습니다. 500억이요? 그렇소. 이게 진짜예요? 모르겠소. 확인해 봐야지. 저는 세연이를 불렀습니다. 세연이가 왔습니다. 아빠 왜요? 세연아, 너 비트코인 아냐? 네, 들어봤어요. 암호화폐죠. 이거 좀 확인해 줄 수 있겠니? 저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세연이는 서류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 이게 진짜예요? 모르겠다. 그래서 확인해 달라는 거야. 잠깐만요. 세연이는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지갑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화면에 뭔가가 떴습니다. 잔액100 BTC, 현재 가치 약 500억 원. 세연이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빠, 이거 진짜예요. 진짜 500억이에요.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 명의인 게 확실하냐? 네, 아빠 명의예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있어요? 준호가 10년 전에 내 명의로 산 것 같다. 세연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준호 씨가요? 그렇다. 그럼 이건 아빠 거예요. 준호 거예요? 모르겠다. 변호사한테 물어봐야겠다.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갔습니다. 재판 때 도와줬던 변호사였습니다.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읽었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한도윤 씨, 이건 당신 겁니다. 확실합니까? 네. 명의가 당신이고 지갑도 당신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당신 소유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돈을 낸 건 준호 아닙니까?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10년 전 일이고 위임장도 위조로 보입니다. 게다가 박준호는 당신한테 5억 원을 사기친 전과자입니다. 법원은 당신 편을 들 겁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쉬었습니다. 500억? 제 것이라는 겁니까? 같은 시각, 서울구치소. 준호는 감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이 켜져 있었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비트코인 사상 최고가 경신. 1BTC 5억 원 돌파. 준호는 멍하니 화면을 봤습니다. 비트코인. 그 단어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0년 전, 2015년, 준호는 비트코인에 투자했었습니다. 당시 비트코인은 개당 30만 원이었습니다. 준호는 세금 회피를 위해 남의 명의를 빌렸습니다. 장인 명의. 아직 장인이 되기 전. 세연이 아버지. 한도윤. 당시 준호는 세연이와 사귀고 있었습니다.
속였습니다. 장인의 퇴직금을 노렸습니다. 5억을 훔쳤습니다. 감옥에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이 폭등했습니다. 개당 5억 원, 100개면 500억 원. 준호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런 시발 소리를 질렀습니다. 교도관이 달려왔습니다. 왜 그래? 비트코인, 내 비트코인, 500억이야. 500억? 준호는 울부짖었습니다. 머리를 쥐어뜯었습니다. 벽을 쳤습니다. 내 돈이야. 내 돈. 교도관이 준호를 제압했습니다. 진정해. 안 돼. 내 돈이라고. 장인 명의지만 내 돈이야. 500억이 내 거란 말이야. 준호는 미친 듯이 울었습니다. 5억을 훔쳤다가 7년 감옥에 왔습니다. 그런데 500억을 놓쳤습니다. 아니, 놓친 게 아니었습니다. 장인 명의로 해놨습니다. 장인이 가져갈 겁니다. 합법적으로.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웃었습니다. 울었습니다. 웃다가 울었습니다. 하하하. 으아아. 동료 수감자들이 쳐다봤습니다. 저 새끼 미쳤나? 준호는 계속 울었습니다. 자기 탐욕이 자기를 파멸시켰습니다. 5억을 훔치려다 500억을 잃었습니다. 일주일 후였습니다. 저에게 편지가 왔습니다. 발신인은 박준호였습니다. 서울구치소. 저는 편지를 뜯었습니다. 한도윤 장인어른께. 아버님, 제가 편지를 씁니다. 혹시 제 명의로, 아니, 아버님 명의로 된 비트코인 지갑을 찾으셨습니까? 그건 제가 10년 전에 산 겁니다. 제 돈으로 샀습니다. 다만 세금 문제로 아버님 명의를 빌린 것뿐입니다. 지금 그 비트코인이 500억이 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버님, 그건 제 겁니다. 법적으로는 아버님 명의지만 실제 소유주는 저입니다. 제발 돌려주십시오. 아니, 반만이라도 주십시오. 250억만 주십시오. 아니, 100억만 주십시오. 제발입니다. 제가 5억을 훔친 건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500억은 다릅니다. 그건 원래 제 거였습니다. 제발 돌려주십시오. 무릎 꿇고 빕니다. 박준호 올림. 저는 편지를 읽고 찢어버렸습니다. 일주일 후 또 편지가 왔습니다. 아버님, 답장이 없으시네요. 제발 한 번만 면회 와주십시오. 얘기할 게 있습니다. 500억을 반반 나눕시다. 아니, 73으로 나눕시다. 아버님이 350억, 제가 150억. 제발입니다. 저는 이 편지도 찢었습니다. 또 일주일 후 세 번째 편지가 왔습니다. 아버님, 답장 부탁드립니다. 제 변호사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합니다. 실소유권 확인 소송을 하겠답니다. 하지만 저는 소송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 조용히 해결합시다. 50억만 주십시오. 그러면 모든 걸 포기하겠습니다. 제발입니다. 저는 이 편지를 변호사에게 보냈습니다. 준호 측에서 소송을 제기할 것 같습니다. 예상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석 달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 측 변호인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실소유권 확인 청구 소송. 법정은 또다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준호는 죄수복을 입고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아니, 이번에는 원고석이었습니다. 저는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준호 측 변호인이 말했습니다. 원고 박준호는 2015년 3월 본인의 자금 5천만 원으로 비트코인 100개를 구매했습니다. 다만 세금 문제로 인해 장인 한도윤 명의를 빌렸을 뿐입니다. 실제 소유주는 박준호입니다. 현재 해당 비트코인의 가치는 약 500억 원입니다. 명의와 실소유가 다르므로 실소유권을 확인해 달라는 것이 원고의 청구입니다.
구매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위임장은 위조된 것으로 보입니다. 원고는 피고의 인감도장을 불법으로 취득하여 위임장을 위조했습니다. 게다가 원고는 피고에게 5억 원을 사기친 전과자입니다.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법원이 이런 범죄자의 주장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그래도 제 돈입니다. 제가 번 돈으로 샀다고요. 판사가 말했습니다. 원고는 착석하십시오.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준호 측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2015년 당시 준호의 통장 내역 3천만 원이 빠져나간 기록. 하지만 우리 측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그 돈이 비트코인 구매에 쓰였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도박으로 날렸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원고는 상습 도박꾼입니다. 준호는 절규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샀다고요. 비트코인 지갑 주소도 제가 만들었어요. 개인 키도 제가 보관하고 있었고요. 우리 측 변호인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원고가 개인 키를 알고 있다는 것은 불법 취득을 의미합니다. 피고 명의로 된 자산의 개인 키를 원고가 갖고 있었다는 것은 절도나 횡령의 증거입니다. 판사가 말했습니다. 양측 최후 진술하십시오. 준호가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제발 저를 도와주십시오. 500억입니다. 제 인생입니다. 7년 감옥살이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500억을 잃는 건 못 견딥니다. 제발입니다. 저도 일어났습니다. 판사님, 저는 500억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고에게 줄 수도 없습니다. 원고는 저에게서 5억을 훔쳤습니다. 5년 동안 계획하고 가족을 이용하고 저를 속였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500억을 줄 수는 없습니다. 만약 제 것이라면 저는 올바르게 쓰겠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하겠습니다. 일주일 후 선고 날이었습니다. 법정은 방청객으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도 왔습니다. 500억 비트코인 소송은 큰 뉴스였습니다. 판사가 들어왔습니다. 판결을 선고합니다.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준호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듯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준호는 무너졌습니다. 안 돼. 해당 비트코인은 피고 한도윤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원고가 실제로 구매했다는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설령 원고가 구매했다 하더라도 피고 명의를 불법으로 도용한 것입니다. 이는 사기나 횡령에 해당합니다. 게다가 원고는 피고에게 5억 원을 사기친 전과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런 범죄자의 부당한 이득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비트코인은 명의자인 피고 한도윤의 소유가 맞다고 판단합니다. 망치 소리가 울렸습니다. 준호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으아, 울부짖었습니다. 500억? 네, 500억. 교도관이 준호를 끌어냈습니다. 준호는 끌려가면서도 소리쳤습니다. 안 돼. 내 거라고. 내 돈이야. 으아. 복도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500억? 제 것이 됐습니다. 정수기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이겼어요. 그렇소. 세연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정말 대단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기쁘지 않았습니다. 500억을 받았지만 무겁기만 했습니다. 판결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비트코인을 현금화했습니다. 세금을 내고 나니 약 350억이 남았습니다. 저는 가족을 불렀습니다. 거실에 앉았습니다. 당신들 제 말을 잘 들으시오. 정숙이, 세연이, 그리고 손주 준석까지 350억이 제 계좌에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쓸지 정해야겠습니다. 저는 종이를 꺼냈습니다. 계획을 적어놨습니다. 350억 사용 계획. 1. 가족목 50억. 집 구입 20억 넓은 아파트. 세연이 창업 자금 10억. 준서 교육 자금 10억. 여유 자금 10억. 2. 빚 청산 영원 없음. 3. 사회 환원 300억.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재단 200억. 독거노인 지원센터 50억. 청년 실업자 지원 프로그램 50억. 정수기가 놀랐습니다. 당신 300억을 기부한다고요? 그렇소. 왜요? 우리 돈인데. 당신 이 돈은 원래 없던 돈이요. 하늘이 준 돈이요. 준호의 탐욕이 결국 우리에게 돌아온 거요. 하지만 저는 준호처럼 되고 싶지 않소. 세연이가 말했습니다. 아빠, 그래도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세연아, 50억이면 우리 가족이 평생 쓰고도 남는다. 더 많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 준호를 봐라. 욕심이 사람을 망쳤다. 저는 가족을 받습니다. 나는 경비 일을 계속하겠소. 네. 정수기가 놀랐습니다. 당신 350억이 있는데 왜 경비 일을 해요? 일하는 게 좋소? 돈이 있다고 놀면 저는 망가질 것 같소. 일하면서 사는 게 제 존엄이요. 세연이가 울었습니다. 아빠, 정말 대단해요. 대단한 게 아니다. 그냥 제 방식대로 사는 거지. 다음 날 저는 변호사와 함께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한도윤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재단 200억을 출연했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제가 맡았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저는 보이스피싱으로 5억을 잃었습니다. 그 고통을 압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돕고 싶습니다. 이 재단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에게 법률 지원, 심리 상담, 생활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기자들이 질문했습니다. 한도윤 씨, 500억을 받고 어떤 기분이십니까? 기쁘지 않습니다. 이 돈은 원래 없던 돈입니다. 다만 올바르게 쓰려고 합니다. 준호에게 복수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준호는 이미 벌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저 제 삶을 살 뿐입니다. 기자회견이 끝났습니다. 뉴스에 나왔습니다. 5억 사기 피해자 500억 받고도 경비일 계속. 300억 사회 환원 50억만 가족에게. 진짜 승자는 누구인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여전히 경비 일을 하고 있습니다. 68세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은 넓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30평에서 50평으로. 세연이는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준서는 좋은 유치원에 다닙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아침 6시에 일어납니다. 경비복을 입습니다. 출근합니다. 박 반장이 말합니다. 한 대리님, 돈도 많은데 왜 아직도 일하세요? 일하는 게 좋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대단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제 삶입니다. 오후에 재단 사무실에 들렀습니다. 직원들이 보고합니다. 이사님, 이번 달에 피해자 30명을 도왔습니다. 잘했습니다. 법률 지원으로 5억을 회수했습니다. 좋습니다. 감사 편지가 많이 왔습니다. 직원이 편지 뭉치를 건넸습니다. 저는 편지를 읽었습니다. 한도윤 이사장님께. 저는 60대 주부입니다. 작년에 보이스피싱으로 3억을 잃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재단 덕분에 일부를 돌려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은 제 생명의 은인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진짜 승리구나. 돈이 아니라 누군가를 돕는 것. 그게 진짜 존엄이구나. 저녁에 집에 돌아왔습니다. 세연이가 카페에서 만든 빵을 가져왔습니다. 아빠,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고맙다. 준서가
뛰어왔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요. 그래, 보여줘. 준서는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가족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나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행복하죠? 그렇단다. 정말 행복하다. 저녁을 먹었습니다. 평범한 식탁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습니다. 5억을 잃었다. 하지만 500억을 받았다. 그리고 300억을 나눴다. 이게 제 인생이다. 나쁘지 않다. 식사 후 정수기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을 걸었습니다. 당신 후회 없어요? 뭐가요? 300억을 기부한 거요. 저는 웃었습니다. 전혀 없소. 오히려 홀가분하오. 돈이 많으면 부담스러웠을 거요. 50억도 많은데. 정수기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 정말 대단해요. 저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나도 당신이 자랑스럽소. 30년 넘게 함께해줘서 고맙소. 우리는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도윤입니다. 68세입니다. 5억을 잃었습니다. 500억을 받았습니다. 300억을 나눴습니다. 50억을 가족과 나눴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경비 일을 합니다. 왜냐고요? 돈이 저를 정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이 저를 정의합니다. 누군가를 돕는 것이 저를 정의합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저를 정의합니다. 준호는 감옥에서 7년을 살고 있습니다. 500억을 잃고 미쳤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동정하지 않습니다. 탐욕이 그를 파멸시켰습니다. 저는 다릅니다. 저는 감사하며 삽니다. 겸손하게 삽니다. 나누며 삽니다. 그게 제 존엄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큰 돈을 꿈꾸시는 분이 계십니까? 꿈꾸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돈이 당신을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어떻게 쓰느냐가 당신을 정의합니다. 저는 500억을 받았지만 경비 일을 합니다. 그게 제 선택입니다. 그게 제 자부심입니다. 당신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될 것인가? 아니면 돈의 주인이 될 것인가? 저는 주인을 택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는 경비복을 입고 출근합니다. 웃으며